어머니는 저희가 망가지는 걸 꼭 보셔야겠어요. 왜 이렇게 모질게 구세요? 저희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정말 미안하다. 손주 봐주는 부모는 따로 있고 여행 다니는 부모는 따로 있나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는 올해 65인 장미숙이에요. 대전에서 평생을 살았죠. 남편 정우와 함께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면서 아들 하나를 키웠어요. 우리 아들, 준혁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잘해서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나왔고 대기업에 취직까지 했죠. 남편은 준혁이가 대학 졸업하던 해에 세상을 떠났어요.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뇌출혈이었어요. 그렇게 3일 만에 떠났죠. 마지막으로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준혁이 잘 키워줘서 고마워요. 이제 당신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혀서 한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래도 아들이 있으니까 버텼죠. 분식집은 계속 운영했어요. 혼자 하기 힘들었지만 손님들이 많이 와주셔서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30대 초반에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소개시켜드릴 사람 있어요. 오, 그래. 언제 데려올래? 이번 주말에 대전으로 내려갈게요. 준혁이가 여자친구 윤지아를 데리고 온 날, 저는 아침부터 집을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했어요. 며느리감이 될 사람인데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떡볶이, 순대, 튀김까지 준비했죠. 제가 30년 넘게 만든 음식이니까 자신 있었어요. 지아 씨는 키가 크고 예쁜 여자였어요. 첫인상이 좋았어요. 공손하게 인사하고 제가 준비한 음식도 맛있게 먹어줬어요. 어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시중에 파는 것보다 훨씬 나은데요. 그럼 30년 경력이야. 우리 준혁이도 이거 먹고 자랐어. 그렇게 즐겁게 저녁을 먹었어요. 그런데 식사가 끝나갈 무렵 준혁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저희 결혼하기로 했어요. 어머, 정말 축하한다. 저는 진심으로 기뻤어요. 우리 아들이 드디어 장가를 가는구나. 남편이 못 본 게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엄마, 신혼집 문제가 있어요. 응, 무슨 문제? 준혁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저희가 천안에 집을 구하려고 해요. 천안, 거기면 내 회사랑 멀지 않아. 차로 50분 정도면 돼요. 괜찮아요. 그래도 매일 출퇴근하려면 힘들지 않을까. 지아 씨가 끼어들었어요. 저희 엄마가 천안에 사세요. 나중에 아기 낳으면 엄마가 도와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순간 뭔가 걸렸어요. 예비 장모님 집 근처로 신혼집을 구한다고? 하지만 곧 사돈이 될 뿐인데 나쁘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너희가 편한 곳으로 가는 게 맞지. 엄마, 감사해요. 그리고 준혁이가 말을 이었어요. 신혼집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예상했던 말이었어요.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요. 아들이 혼자 마련하기는 힘들죠. 그래, 엄마가 있는 돈 다 줄게. 얼마나 필요해? 천안 쪽 시세가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3억 정도면 괜찮은데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억. 저한테는 큰 돈이었어요. 분식집 운영하면서 모은 돈이 2억 5천 정도 있었거든요. 나머지는 적금을 깨거나 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었어요. 알았어. 엄마가 알아볼게.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서 통장을 들여다봤어요. 남편이랑 평생 모은 돈. 이제 아들 결혼 자금으로 다 쓰는구나. 약간 서운한 마음도 들었지만 그게 부모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천안 지역 부동산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시세도 찾아보고 직접 천안까지 가서 아파트를 둘러봤죠. 생각보다 집값이 비쌌어요. 지아 씨, 어머니가 사는 아파트 근처는 더 비쌌고요. 한 달 후 드디어 괜찮은 아파트를 찾았어요. 지아 씨, 어머니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였어요. 32평형 아파트인데 3억 2천만 원이었죠. 제가 가진 돈으로는 부족해서 친척한테 3천만 원을 빌렸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가슴이 먹먹했어요. 남편이랑 평생 모은 돈이 이렇게 한순간에 사라지는구나. 그래도 아들이 행복하면 되는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결혼식 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새 한복을 맞췄어요. 남편이 없어서 외롭긴 했지만 아들이 멋진 신랑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아들 부부는 천안 신혼집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저는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물었어요. 준혁아, 집은 어때? 불편한 거 없어? 네, 엄마, 정말 좋아요. 감사해요. 장모님하고도 가까워서 며느리가 좋아하겠네. 네, 어제도 장모님하고 천안 터미널 시장에서 고기 먹고 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찔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장모님하고는 자주 만나는데 저한테는 한 번도 같이 밥 먹자는 말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신혼부부인데 처가를 잘 챙기는 게 나쁠 건 없다고 생각했어요. 1년 후 손주가 태어났어요. 지환이라는 이름을 가진 예쁜 남자아이였죠. 병원에 처음 갔을 때 작은 손주를 안아보는 순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어머, 우리 지환이. 할머니 왔어. 손주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너무 작고 따뜻했죠.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런 생각에 또 눈물이 났어요. 지아 씨는 산후조리원에 한 달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 오늘 급한 일이 생겼는데 준혁이도 회사 일로 바빠서요. 지환이 좀 봐 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 괜찮아. 내가 갈게. 저는 흔쾌히 대답했어요. 손주를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대전에서 천안까지 버스를 타고 갔어요. 1시간 정도 걸렸죠. 아들 집에 도착하니 지아 씨가 이미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분유 타는 시간이랑 기저귀 가는 거 다 메모해 놨어요. 알았어. 걱정하지 마. 지아 씨는 급하게 나갔어요. 저는 하루 종일 지환이를 돌봤어요. 분유도 먹이고 기저귀도 갈고 재우고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저녁이 되어서 지아 씨가 돌아왔어요.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아, 저희 엄마랑 탕정 신세계백화점 갔다 왔어요. 오랜만에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는 손주를 돌보는 동안 지아 씨는 친정 엄마랑 백화점에서 쇼핑을 한 거예요. 조금 서운했지만 첫 번째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 주말에도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도 지환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그래, 알았어. 이번에도 저는 천안으로 갔어요. 버스비도 만만치 않았지만 손주를 위해서라면 괜찮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이상했어요. 아들 집에 도착했을 때 준혁이랑 지아 씨가 큰 가방을 싸고 있었거든요. 어디 가니? 아, 엄마, 저희 오늘 당일치기로 충주호 다녀올 거예요. 충주호? 둘이? 아니요, 장모님이랑 같이요. 장모님이 충주 출신이셔서 고향 구경시켜 드리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목이 막혔어요. 저는 손주를 보고 아들 부부는 장모님하고 여행을 가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래, 잘 다녀와. 조심해서. 네, 엄마. 감사해요. 아들 부부가 나간 후 저는 혼자 지환이를 돌봤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지환이가 울어서 안고 달래는데 자꾸 준혁이가 장모님하고 웃으면서 충주호를 구경하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왜 나는 한 번도 같이 가자는 말을 안 하는 걸까? 나도 준혁이 엄마인데. 그날 저녁 아들 부부가 돌아왔을 때 지아 씨는 신나게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충주호에서 유람선도 타고 장모님 고향 음식점에서 올갱이국도 먹고 완전 힐링이었어요. 그래, 잘 다녀왔네. 저는 억지로 웃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서운함이 쌓이고 있었죠. 그렇게 한 달에 두세 번씩 손주를 봐주는 일이 계속됐어요. 매번 아들 부부는
장모님하고 어디론가 나갔어요. 어느 날은 장모님하고 세종시 호수공원 다녀왔어요. 또 어느 날은 장모님이 아산 온천 가자고 하셔서 다녀왔어요. 그리고 또 장모님하고 대전 성심당 빵 사러 갔다 왔어요. 어머니 드시라고 하나 사왔어요. 성심당 빵 하나. 그게 다였어요. 저는 대전에 사는데 굳이 성심당 빵을 사올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냥 오는 길에 들른 김에 사온 거였죠. 3개월이 지나고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지아야, 나도 솔직히 말하면 좀 서운해. 매번 내가 손주만 보고 너희는 장모님하고만 외식하고 여행 다니니까. 지아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한테 지환이 맡기는 건 정말 믿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신뢰한다는 뜻이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그리고 어머니, 저희도 힘들어요. 육아하면서 일하느라 스트레스 받는데 가끔 이렇게 쉬는 시간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지환이도 더 잘 볼 수 있고요. 준혁이도 거들었어요. 엄마, 다음에 우리 같이 어디 갈게요. 약속할게. 하지만 그 다음은 오지 않았어요. 얼마 후 제 생일이 다가왔어요. 65번째 생일이었죠. 장모님 생일 때는 준혁이가 일부러 휴가를 내서 제주도 여행을 갔다고 들었어요. 지아 씨가 카톡 프로필에 사진을 올렸거든요. 제주 올레길을 걷는 사진, 흑돼지 고깃집에서 찍은 사진. 그 사진들을 보면서 저는 혹시 제 생일에도 뭔가 계획이 있나 기대했어요. 하지만 생일 당일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저는 하루 종일 전화기를 들여다봤죠. 저녁이 되어서야 준혁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생일 축하해요.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전화 못 드려서 죄송해요. 그게 다였어요. 전화도 아니고 문자 하나. 선물도 없었고 밥 한 번 같이 먹자는 말도 없었어요. 저는 혼자 성심당에 가서 작은 케이크를 샀어요. 집에 돌아와서 촛불을 켜고 혼자 불었어요. 남편 사진 앞에서요. 여보, 우리 아들 이런 애 아니었는데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눈물이 났어요. 억울하고 서러웠어요. 3억이 넘는 돈을 주면서 집을 사줬는데 생일에 전화 한 통 없다니. 다음 날 또 지아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오늘 지환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지아야, 나 어제 생일이었는데 너희 알았어? 아, 네. 축하드려요. 어머니 죄송해요. 어제 정신이 없어서. 정신이 없었다고. 그럼 오늘은 무슨 일이 있는데 또 손주를 맡기려고 그래? 저희 오늘 장모님 댁에 가서 김장 도와드리려고요. 장모님 혼자 사시니까 힘드시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장모님은 김장도 도와드리면서 나한테는 생일 축하도 제대로 못하니.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문자 드렸잖아요. 문자 하나가 생일 축하야. 너희 장모님 생일 때는 제주도까지 갔으면서. 지아 씨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어머니, 그건 장모님이 평소에 저희를 많이 도와주셔서 그런 거예요. 나는 손주 매번 봐주는 게 도와주는 게 아니야. 그건 어머니 좀 넓은 마음으로 봐주세요. 저희도 양가 부모님 다 잘 모시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늘은 안 돼. 나도 일이 있어. 네, 그럼 어떡해요? 장모님한테 부탁하지 그래. 가까이 사시는데.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처음으로 거절했죠.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제 결심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다음 주 준혁이가 직접 전화했거든요.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엄마 생일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이번 주말에 엄마 모시고 좋은 데 가서 밥 먹을게요. 정말? 네, 약속해요. 그러니까 오늘만 지환이 좀 봐주세요. 제발요. 아들이 직접 부탁하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다시 천안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지환이를 돌보고 있는데 지아 씨 핸드폰에서 카톡 소리가 났어요. 핸드폰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는데 화면에 메시지 미리 보기가 떴어요. 지아야, 오늘 삼겹살 맛있었다. 다음에 또 가자. 장모님이 보낸 메시지였어요. 오늘도 장모님이랑 고기를 먹은 거였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들이 저를 달래려고 한 말은
그냥 말뿐이었다는 걸 실제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준혁이가 돌아왔을 때 저는 말했어요. 준혁아, 이번 주말에 같이 밥 먹는다고 했지. 아, 그거요. 엄마, 죄송한데 이번 주말에 회사 일이 갑자기 생겨서요. 다음 주로 미뤄도 될까요? 다음 주. 네, 꼭 갈게요. 약속해요. 하지만 다음 주에도 핑계가 있었어요. 그 다음 주에도요. 결국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달 후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어느 토요일, 저는 또 천안에 와서 지환이를 돌보고 있었어요. 지아 씨가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요. 그런데 지환이 기저귀를 갈다가 지아 씨 핸드폰이 테이블에서 떨어졌어요. 주우려고 했는데 화면이 켜지면서 카톡 대화창이 보였어요. 지아 씨가 친구한테 보낸 메시지였어요. 진짜 짜증나. 시어머니가 자꾸 서운하다고 그러는데 집도 해줬으면 됐지. 손주 좀 봐주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우리 엄마는 한마디도 안 하시는데 손이 떨렸어요. 화면을 더 올려보니 더 심한 내용이 있었어요. 솔직히 시집 형편도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잖아. 분식집 하시던 분이. 그래도 우리 준혁이 좋아서 결혼해 준 건데 집 해준 거 가지고 은혜 갚으라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워 죽겠어. 눈앞이 캄캄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손주 지환이가 옆에서 웃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분식집 하던 분, 시집 형편이 안 좋다. 결혼해 준 거. 이게 제가 들을 말인가요? 저는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어요. 지환이가 옆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지만 그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만 났죠. 30년 넘게 분식집을 운영하면서 모은 돈이었어요. 남편이랑 손에 물말을 날 없이 일해서 모은 돈. 준혁이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집까지 사주느라 다 쓴 돈이었죠. 그런데 결혼해 준 거라고 시집 형편이 안 좋다고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계속 그 메시지만 쳐다봤죠.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지아 씨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지아 씨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았어요. 지아야, 너 지금 어디 있니? 아, 장모님이랑 천안 갤러리 아백화점 구경 중이에요. 왜요? 당장 집으로 와. 네? 무슨 일 있으세요? 지금 당장 오라고. 안 오면 나 지환이 두고 집에 간다. 어머니, 잠깐만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30분 후, 지아 씨가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왔어요. 숨을 헐떡이면서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저는 지아 씨 핸드폰을 들어 올렸어요. 이거 설명 좀 해봐. 지아 씨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분식집 하던 분. 시집 형편이 안 좋다고. 결혼해 준 거라고. 어머니, 그건 제가 친구한테 잠깐 화나서 한 말이에요. 진심이 아니에요. 진심이 아니면 이런 말이 나와. 아무리 화가 나도 이런 말은 안 하지. 지아 씨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그날 정말 힘든 날이었어요. 지환이가 밤새 울고 저도 피곤하고 그래서 친구한테 푸념한 거예요.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푸념. 이게 푸념이야. 이건 내 인생 전체를 무시하는 말이야.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잘못한 줄 알면서도 이런 말을 했다는 게 더 문제야. 이게 내 진짜 속마음이잖아. 저는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어디 가시려고요? 집에 간다. 나는 이제 안 와. 어머니, 제발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지금까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용서를 해?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뒤에서 지아 씨가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듣지 않았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내내 눈물이 났어요. 화가 나고 억울하고 서러웠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남편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떠올랐어요.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요. 맞아요. 저는 지금까지 아들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였죠.
다음 날 월요일, 저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찾은 곳이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아들한테 집을 사줬는데 취소할 수 있을까요? 법무사 선생님은 자세히 물었어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말씀드렸죠. 3억이 넘는 돈을 들여 집을 사준 것, 손주만 봐주고 외면당한 것, 며느리가 저를 무시하는 문자를 본 것, 증여 취소는 가능합니다. 특히 수증자, 그러니까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자에게 배은망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증여를 취소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민법 제55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필요해요. 문자 메시지 같은 게 있나요? 네, 사진을 찍어뒀어요. 저는 핸드폰으로 찍어둔 지아 씨 문자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진행하시겠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지아 씨가 한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네, 진행해 주세요. 서류에 사인하는 동안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도장을 찍는 순간 묘하게 마음이 후련했어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나와서 저는 준혁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며칠 동안 준혁이가 수십 통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었거든요. 엄마, 드디어 받으셨네요. 엄마, 준혁아, 엄마 얘기 들어봐. 네, 엄마. 지아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혼냈어요. 준혁아, 그 집 다시 가져올 거야. 네? 엄마가 사준 집 다시 가져온다고.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준혁이가 말했어요. 엄마, 장난이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장난 아니야. 벌써 법무사한테 의뢰했어. 증여 취소 소송 들어간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준혁이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떡해요? 집 없이 어떻게 살아요? 장모님 집에 가서 살면 되잖아. 그렇게 좋아하는데. 엄마, 준혁아, 엄마가 그동안 너한테 뭘 해줬는지 생각해봐. 아빠 돌아가시고 혼자 분식집 하면서 너 대학 보냈어. 졸업하고 취직할 때까지 서울 월세도 대줬지. 결혼할 때 3억 넘게 집도 사줬고. 엄마, 그건 감사해요. 정말. 그런데 너희는 나한테 뭘 해줬니? 생일에 문자 하나. 손주 봐달라고 할 때만 연락하고. 엄마, 저희가 바빠서 그랬어요. 진심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바빠. 장모님이랑 제주도 갈 때는 안 바빴어. 백화점 갈 때는 준혁이는 할 말이 없는 듯 했어요. 엄마, 제발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준혁아, 그 말 벌써 몇 번째니? 이번에는 진짜예요. 약속해요. 약속. 너 약속 지킨 적 있어? 나랑 밥 먹으러 간다더니 핑계만 대고. 그건 이제 됐어. 엄마 결심 안 바뀌니까 알아서 해.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부터 준혁이랑 지아 씨한테서 전화와 문자가 폭탄처럼 왔어요.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엄마, 지환이는 어떡하고요? 아기가 있는데.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카톡도 일심만 했죠. 일주일 후 준혁이가 대전 집으로 찾아왔어요. 초인종을 계속 눌렀어요. 엄마, 문 좀 열어주세요. 제발요. 저는 인터폰으로 말했어요. 준혁아, 집에 가. 소용없어. 엄마, 제발요. 우리 얘기 좀 해요. 이러지 마세요. 얘기는 다 끝났어. 이제 법대로 하면 돼. 엄마, 준혁이는 1시간 넘게 문 앞에서 사정했어요. 하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결국 준혁이는 돌아갔죠. 그날 밤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죠? 너무 매정한 건가요? 사진 속 남편은 따뜻하게 웃고 있었어요. 마치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2주 후 법무사 선생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상대방 측에서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합의요? 네. 집을 반환하는 대신 소송은 취하해 달라고요. 그리고 증여세 문제도 있으니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다고 합니다. 아들이 그렇게 말했나요?
네, 아드님 측 변호사가 연락 왔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합의를 하면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되겠죠. 하지만 합의는 안 할게요. 끝까지 가겠습니다. 확실하신가요? 소송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들어갑니다. 괜찮아요. 제대로 매듭 짓고 싶어요. 한 달 후 1차 조정기일이 있었어요. 법원에서 준혁이를 마주쳤어요. 준혁이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엄마, 말하지 마. 여기서는 우리 남남이야. 조정 과정에서 준혁이 측 변호사는 이렇게 주장했어요. 증여자가 일방적으로 서운하다고 느낀 것일 뿐 배은망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 측 법무사 선생님은 지아 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어요. 수증자의 배우자가 증여자를 모욕하고 비하한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게다가 증여 후 지속적으로 증여자를 소외시키고 무시한 정황이 있습니다. 조정은 결렬됐어요. 결국 본격적인 소송으로 가게 됐죠. 소송 기간 동안 저는 분식집 일에만 집중했어요. 손님들이 왜 요즘 수척해졌냐고 물어봤지만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둘러댔죠. 3개월이 지나고 재판이 열렸어요. 법정에 들어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준혁이는 지아 씨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지아 씨 옆에는 장모님도 와 있더라고요. 재판장님이 들어오시고 재판이 시작됐어요. 준혁이 측 변호사가 먼저 말했어요. 재판장님, 피고는 아들로서 효도를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만 생업에 바빠 자주 연락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를 배은망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자 저희 법무사 선생님이 반박했어요. 원고는 피고에게 3억 2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와 그 배우자는 지속적으로 원고를 무시하고 소외시켰습니다. 특히 피고의 배우자는 원고를 모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친구에게 전송했고 이는 명백한 배은망덕 행위입니다. 재판장님이 문자 메시지 증거를 꼼꼼히 살펴보셨어요. 그리고 준혁이한테 물었어요. 피고는 원고의 생일을 어떻게 챙겼습니까? 준혁이는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어요. 문자로 축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네. 그런데 배우자의 모친 생일에는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고요? 그건 준혁이는 할 말이 없었어요. 재판장님이 계속 물었어요. 손자를 봐달라고 부탁한 횟수는 몇 번이나 됩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원고는 최소 30회 이상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동안 원고와 식사를 함께 한 적은 몇 번입니까? 한두 번 정도요. 배우자의 모친과는요? 준혁이 얼굴이 빨개졌어요. 자주 뵀습니다. 재판은 2시간 정도 진행됐어요. 끝나고 나올 때 준혁이가 제게 다가왔어요.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 진짜 잘못했어요. 준혁아, 이제 늦었어. 엄마, 지환이는 어떡하고요? 아기한테 죄는 없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손주 지환이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였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환이는 내가 알아서 키워. 넌 아빠잖아. 2주 후 판결이 나왔어요. 증여 취소 인정이었어요. 법무사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 승소하셨습니다. 재판부에서 배은망덕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 집은요? 피고는 3개월 이내에 부동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불가능하다면 시가로 매각해서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겼어요. 하지만 기쁘지가 않았어요.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이긴 게 뭐가 그렇게 자랑스럽겠어요. 그날 밤 준혁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희 이제 어떡해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야.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3개월 안에 어떻게 3억을 마련해요? 장모님한테 빌리지 그래. 그렇게 잘해줬는데 도와주시겠지. 장모님도 돈이 많지 않으세요. 그리고 준혁이는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뭔데? 장모님이 저희한테 화나셨어요. 왜 엄마를 그렇게 대했냐고. 자기도 며느리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간다고. 저는 조금 놀랐어요. 장모님이 오히려 저 편을 들어주신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장모님도 시어머니셨을 테니까. 엄마,
정말 안 되겠어요. 준혁아,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살고 싶어. 평생 너 뒷바라지만 하다가 이렇게 무시당할 줄 몰랐어. 죄송해요, 엄마.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이미 늦었어. 한 달 후, 준혁이네 집이 매물로 나왔어요. 분식집 단골 손님이 알려줬어요. 사장님, 천안에 사는 아드님 집 밭인데요. 무슨 일 있어요? 아, 네. 좀 사정이 있어서요. 아이고, 집 장만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손해보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집값이 살 때보다 2천만 원 정도 떨어졌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집이 팔리고 준혁이는 제게 돈을 송금했어요. 3억 원. 제 통장에 그 큰 돈이 다시 들어왔어요. 하지만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준혁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저희 천안에서 원룸 얻어서 이사했어요. 지환이랑 셋이 살기엔 좁지만 괜찮아요. 엄마 건강하세요. 원룸. 32평 아파트에서 원룸으로. 손주 지환이가 그 좁은 곳에서 산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건 준혁이가 자초한 일이에요. 제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게 석 달이 지났어요. 저는 분식집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혼자 하기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쉬고 싶었어요. 단골 손님들이 아쉬워했어요. 사장님, 왜 가게를 닫으세요? 여기 떡볶이가 제일 맛있는데 나이가 있어서 이제 힘들어요. 오래 해줘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영업일, 저는 가게를 정리하면서 남편을 생각했어요. 남편이랑 처음 이 가게를 열었을 때가 떠올랐죠. 젊은 부부가 열심히 일하던 그때가.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현관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준혁이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지아 씨와 손주 지환이도 함께 있었죠. 엄마, 준혁이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왜 여기 왔니? 엄마, 저희 정말 잘못했어요.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지아 씨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지환이가 제 다리를 붙잡았어요. 할머니, 손주를 보니까 눈물이 났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거였거든요. 많이 컸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준혁아, 이제 와서 소용없어. 엄마 마음은 이미 돌아섰어. 엄마, 제발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이미 많이 줬어. 너희가 버린 거야. 엄마, 그리고 지아야, 너도 진심으로 반성하는 거 맞아? 아니면 집 없어지니까 다시 잘해보려고 온 거야? 지아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요즘 지환이가 자꾸 할머니 찾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아요. 그건 지환이가 불쌍한 거지. 내가 너희를 용서해야 할 이유가 안 돼.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준혁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 진짜 잘할게요. 준혁아, 일어나. 창피하게. 안 일어나요. 엄마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 길 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준혁아, 일어나라고.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준혁아,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 살 거야. 너희 걱정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 엄마 인생 사시는 거 막지 않을게요. 그냥 엄마 자식으로만 인정해 주세요. 자식으로 인정? 네,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밥도 같이 먹고, 여행도 같이 가고, 진짜 약속해요. 저는 준혁이를 바라봤어요. 아들의 눈에는 진심이 보였어요. 하지만, 준혁아, 그 약속 믿을 수가 없어. 너 벌써 몇 번이나 약속했는데 안 지켰어.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약속 안 지키면 엄마가 뭐라고 하셔도 할 말 없어요.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정말 믿어도 될까? 하지만 무릎 꿇은 아들을 보니까 마음이 약해졌어요. 일어나. 일단 일어나. 준혁이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하지만 준혁아, 엄마는 너희한테 다시 돈 한 푼 안 줄 거야. 집도 안 사주고
손주 봐주는 것도 내가 할 수 있을 때만 해줄 거야. 네, 엄마. 괜찮아요. 그리고 너희가 약속 안 지키면 그때는 정말 끝이야. 다시는 안 봐. 네, 알겠어요.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들 가족을 들여보내지는 않았어요. 아직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문을 닫고 나서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과연 제가 잘한 걸까? 너무 쉽게 마음이 약해진 건 아닐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완전히 관계를 끊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을 잤어요. 다음 주 일요일, 준혁이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오늘 시간 되세요? 저희가 대전으로 갈게요. 같이 밥 먹어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또 약속하고 안 올 거라고 생각했죠. 너희 정말 올 거야. 네, 벌써 출발했어요. 1시간 후에 도착해요. 정말로 준혁이가 왔어요. 지아 씨랑 지환이도 함께요. 지환이는 제 다리를 붙잡고 떨어지지 않았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우리 지환이, 우리는 함께 제가 좋아하는 식당에 갔어요. 소불고기 집이었죠. 준혁이가 계산을 했어요. 엄마, 제가 낼게요. 그래, 고맙네. 밥을 먹으면서 지아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철없이 굴었어요. 알았어. 이제 그 얘기는 하지 말자. 네, 앞으로 잘할게요. 그날 이후로 준혁이는 정말 2주에 한 번씩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또 며칠 못 가 안 오겠지.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계속 왔어요. 어느 날은 준혁이가 물었어요. 엄마, 여행 가고 싶은 데 있으세요? 여행. 네, 저희가 모시고 갈게요. 어디든지 엄마가 가고 싶은 대로요. 아니야, 괜찮아. 너희도 바쁜데. 엄마, 저희 진짜 가고 싶어요. 그동안 못 해드린 거 하고 싶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그럼 속초 가고 싶어. 아빠랑 신혼여행 갔던 데거든. 좋아요. 다음 달에 갈게요. 다음 달. 정말로 준혁이는 저를 속초로 데려갔어요. 바다를 보면서 남편 생각이 많이 났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이제 철이 든 것 같아요. 준혁이와 지아 씨는 제가 가고 싶은 곳을 다 데려갔어요. 아바이 순대도 먹고 속초 등대도 갔어요. 밤에는 호텔에서 쉬면서 지환이랑 같이 텔레비전도 봤죠. 할머니,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할머니도 재밌었어. 지환아,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준혁이가 정말 변한 것 같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완전히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한번 금이 간 관계는 아물긴 하지만 흉터는 남는 법이니까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기로 했으니까요. 분식집을 정리한 돈으로 저는 작은 카페를 차렸어요. 대전중앙시장 근처에요. 책도 있고 음악도 틀어주는 조용한 카페였죠. 제 오랜 꿈이었어요. 사장님, 여기 분위기 정말 좋네요. 고맙습니다. 천천히 즐기세요. 카페를 운영하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단골 손님들이 친구가 됐죠. 같이 문화센터도 다니고 등산도 갔어요. 어느 날 분식집 단골이었던 김 사장님이 카페로 찾아왔어요. 사장님, 여기 있었구만요. 찾느라 고생했어요. 어머, 김 사장님, 어쩐 일이세요? 아들이랑 화해하셨다면서요. 소문 들었어요. 네, 뭐, 완전히 화해한 건 아니지만요. 잘하셨어요. 그래도 자식인데. 근데 사장님 표정 좋아 보여요. 예전보다. 그래요. 네. 뭔가 홀가분해 보여요. 김 사장님 말이 맞았어요. 저는 정말 홀가분했어요. 더 이상 아들 눈치 보면서 살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준혁이는 계속 찾아왔지만 저는 선을 그었어요. 준혁아, 손주 봐달라고 부탁하는 건 이제 한 달에 한 번만 해. 그 이상은 엄마도 바빠. 네, 엄마. 알겠어요. 그리고 명절이나 생일 때는 꼭 연락해. 약속 어기면 안 돼. 네, 꼭 지킬게요. 이렇게 규칙을 정하니까 관계가 더 편해졌어요. 서로 부담 없이 지낼 수 있었죠.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어느 가을날 준혁이가 카페로 찾아왔어요. 혼자서요. 엄마,
혼자 계세요? 응. 지금 손님 별로 없어. 왜? 준혁이는 자리에 앉더니 말했어요. 엄마 그동안 고마웠어요. 갑자기 왜? 엄마가 그렇게 확실하게 하시지 않았으면 저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엄마를 당연하게 여기면서요. 그래, 알았어. 진짜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준혁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울지 마, 남자가. 엄마, 사랑해요. 알아. 엄마도. 준혁이가 간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어요. 남편 사진을 떠올리며 속으로 말했어요. 여보, 나 이제 괜찮아요. 준혁이도 철들었고, 나도 내 인생 찾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저녁, 저는 문화센터 친구들이랑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미숙 씨, 다음 달에 우리 부산 여행 가기로 했잖아요. 준비됐어요? 당연하죠. 벌써 기대돼요. 아들은 뭐래요? 괜찮대요. 네, 알아서 하래요. 이제 눈치 안 봐도 돼요. 친구들이 웃었어요. 미숙 씨, 정말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항상 아들 걱정만 하더니, 나도 이제 내 인생 살아야죠.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편의점에서 와인을 샀어요. 혼자 마시려고요. 집에 와서 와인을 따르고 남편 사진 옆에 잔을 하나 더 놓았어요. 여보, 건배해요. 우리 잘 살았죠? 가을바람이 창문 틈으로 살짝 들어왔어요. 커튼이 흔들렸죠.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카페에 손님이 많이 왔고, 준혁이도 찾아왔다. 다음 달 부산 여행이 기대된다. 이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 더 이상 누구 눈치 보지 않는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일기를 덮고 저는 불을 껐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대되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꿈속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웃으면서 말했어요. 여보, 잘했어요. 이제 행복하게 사세요. 네, 여보, 그럴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났어요. 카페 문을 열고 커피를 내리고 음악을 틀었어요. 손님이 들어왔어요. 어서 오세요. 사장님, 여기 분위기 정말 좋아요. 자주 올게요. 감사합니다. 천천히 즐기세요. 카페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구의 엄마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장미숙이에요. 제 인생을 사는 사람이요. 손주 봐주는 부모는 따로 있고 여행 다니는 부모는 따로 있나요? 아니에요. 저는 이제 둘 다예요. 손주도 보지만 제가 하고 싶을 때만 여행도 가요. 제가 가고 싶을 때 그게 제가 배운 거예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 그래야 서로 존중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깨달아서 다행이에요. 저는 오늘도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고 손님을 맞이하고 저녁에는 친구들을 만나요. 그리고 가끔 준혁이가 찾아오면 반갑게 맞아줘요. 하지만 예전처럼 모든 걸 해주지는 않아요. 이게 저의 새로운 삶이에요. 그리고 저는 행복해요.